독일 프랑크푸르트. 한적하던 고등학교 복도에서 갑자기 누군가 외쳤습니다. 제 엄마가 한국인이래. 와, 진짜 대박이다. 순간 주위 공기가 싸늘해졌고 아이들 몇 명이 킥킥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힐끔거리며 쳐다봤고 어떤 아이는 슬쩍 휴대폰을 꺼냈죠. 창밖을 보던 남학생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좀 다르긴 해. 그 애들 시선이 점점 한 곳으로 쏠려갔습니다. 책상 구석에 앉아있던 소녀.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손만 꼭 쥐고 있던 아이.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 피 한 방울이 누군가에겐 놀림감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제가 사는 곳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겉보기엔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었어요. 학교는 붉은 벽돌로 된 3층짜리 건물이었고 복도는 늘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자리는 늘 백인 친구들이 먼저 차지했고 동양계나 외국계 아이들은 늘 복도 끝구석에 몰려 있었죠. 급식실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어요. 줄을 설 때 누군가는 제 어깨를 툭 치고 모른 척 새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지 싶었죠. 하지만 그 우연은 매일 반복됐고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여기가 엄마가 그렇게 말하던 다문화에 관대한 유럽이 맞는 걸까요? 제 이름은 한나 슈미트입니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소녀죠. 겉모습만 보면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를지도 몰라요. 코는 아빠를 닮았고 눈매와 인매는 엄마를 꼭 빼닮았어요. 어릴 적엔 그게 참 좋았어요.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물려받은 것 같아서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다름이 이질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제게 처음 묻는 질문은 늘 이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너 진짜 독일인이 맞아? 혹은 중국말 할 줄 알지? 그럴 때마다 전 억지로 웃으며 대답하곤 했어요. 나 독일에서 태어났어. 독일 여권도 있고.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늘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빠는 독일에서 오래된 로펌을 운영하시고 엄마는 한국에서 유학 와서 그곳에서 일하다 아빠와 만나 결혼하셨어요. 두 분은 언제나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랑만으로는 저를 온전히 받아주지 않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가슴 한쪽을 눌러왔습니다. 처음엔 별뜻 없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점심시간 샐러드를 먹던 친구가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너 젓가락 쓸 줄 알아? 옆에 있던 친구가 웃으며 말했죠. 얘 엄마가 한국인이래. 쌀밥 먹겠지 뭐. 그 말에 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은 이상하게 싸늘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말 안에는 경계와 거리감이 섞여 있었어요. 난 그런 음식 못 먹겠어. 냄새가 좀내. 전 남친도 아시아계였는데 되게 예민했어. 작은 말들이 바늘처럼 가슴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농담이겠지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이런 말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수업 중 조별과제가 있을 때면 항상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한나는 눈치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만든 벽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높이였습니다. 교실 안엔 분명히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제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앉는 순간 다른 아이가 슬며시 자리를 옮기는 걸 몇 번이나 보게 되었죠.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복도에서 들은 말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쟤랑 같은 조 걸리면 망해. 이상하게 조 분위기 흐려져. 그 말에 또 한 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들의 눈엔 제가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보였던 거죠. 어느 날은 체육 시간이었어요. 줄넘기를 하다가 일부러 등을 밀쳐 제가 넘어졌을 때도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그냥 스쳐보듯 지나쳤고 친구들은 시선을 외면했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교실에서 진짜 혼자인 사람은 나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친구들에게 들은 말도 집에선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종종 물었어요. 학교는 어때? 친구들은 잘 지내? 저는 늘 같은 말로 답했죠. 응, 그냥 그래. 무난해. 하지만 제 눈을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엔 의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는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겠죠. 어쩌면 제가 상처받는 이유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점 때문일까봐 자책하실까 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방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모든 걸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계절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봄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 새로 전학생이 들어왔고 선생님은 저와 짝이 되게 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지만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들려온 말. 왜 하필 걔랑 짝이야? 아, 진짜 재수 없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제 바로 옆에서 한 말이었죠.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수업마다 교과서를 책상에 쾅 내려놓았고 발로 의자를 밀어 저를 밀치듯 앉았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제 책상 위에 이상한 그림을 그려두거나 제 연필을 몰래 가져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참으면 되잖아,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일이 커진 건 그 아이가 찍은 사진 하나 때문이었어요. 쉬는 시간 제가 하품을 하던 모습을 몰래 찍어 SNS에 올려버린 겁니다.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도 짭. 은 살아있음 키읔키읔 중국인도 아닌 게 뭐야 도대체. 그 글은 반 아이들 사이에서 금세 퍼졌고 웃고 공유하고 또 웃는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걸요.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 선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끓어오르는 수치심은 어떻게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온몸이 떨렸고 가슴은 자꾸만 조여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가방을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발견하고 놀라 급히 달려왔고 아빠도 다급히 다가오셨어요. 그제야 저는 꽉 다물었던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학교에서 매일 괴롭힘 당해. 두 분은 처음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엄마는 제 어깨를 꼭 안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깊게 몰아쉬더니 이내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 우리가 나서야 할 때야.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었구나. 처음으로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젓가락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요. 엄마는 몇 번이고 국을 데우다가 결국 손을 떨며 그릇을 내려놓았고 아빠는 물만 마시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지도 못한 채숟가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떨어질까봐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부엌 창밖으로 보이던 독일의 밤거리 차가운 가로등 불빛이 집 안까지 파고들 듯 스며들었죠.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고 뉴스 앵커의 목소리도 그저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가장 크게 들렸던 건 제 마음속에서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나로 태어난 게 잘못이었을까? 거울 속 제 얼굴을 떠올렸고 하나하나 다시 뜯어보게 되었어요. 눈꼬리, 코끝, 피부톤. 엄마와 닮은 그 모습들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혼혈이라는 정체성이 이젠 부끄러운 껍데기처럼 느껴졌죠. 차라리 평범한 독일인으로 태어났다면.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가 너무 미워졌습니다. 친구들의 말, 웃음소리, 조롱, 무시. 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쉴 새 없이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고도 눈을 떠도 어느 쪽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조용히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바랜 사진들과 연한 종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한나야, 이건 내가 어릴 때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야. 엄마는 사진을 하나씩 꺼내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릴 적 한국 시골 마을에서 부모님 없이 자라던 이야기. 혼자 외국으로 입양되던 날의 기억. 그때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마리아 엄마는 사진 한 장을 건네며 말했죠. 나는 그때도 지금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단다. 엄마의 눈빛은 어제 울던 그 눈이 맞나 싶을 만큼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너는 두 나라의 피를 가진 아주 멋진 아이야. 그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둘만 있을 때 목소리를 낮춰 대화하곤 했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순식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틈에 서랍 안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인천행 비행기 티켓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죠. 그 옆에는 메모가 한 장 있었습니다. 한나와 함께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 그날 저녁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티켓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들켰네. 그래, 맞아. 우리 한국에 다녀오자. 한나야,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선 뿌리를 느껴야 해.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넌 절대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애가 아니야. 오히려 두세 개의 품 안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아이야. 그 말이 낯설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 안 어딘가에서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한국은 내가 자란 곳은 아니지만 내가 태어난 땅이야. 그리고 내 피 속에도 흐르고 있어.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한 번쯤은 가봐야지. 그래야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드는 느낌. 한국 과연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그 물음엔 누구도 답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에서 저는 어렴풋한 용기를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엄마는 다시 한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나야, 나는 어릴 적 한국에서 고아원에 있었어. 너무 어려서 기억은 흐릿하지만 내 이름을 불러주던 그 목소리, 눈이 내리던 창밖 풍경 아직도 생생해. 엄마는 그렇게 임양되던 날 비행기에서 마지막으로 바라본 한국의 풍경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는 가족이 없었지만 그 땅이 나에겐 부모였어. 언젠가 너와 함께 꼭 가보고 싶었단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에게 한국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품고 있던 그리움과 정체성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품으로 함께 들어갈 준비를 나도 해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제 손에는 여권과 티켓이 들려 있었고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은 단단해진 나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 방송의 한국어가 이상하게도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시작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비행 내내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한국 가수의 노래가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쥔 채 말없이 웃고 있었고 아빠는 창밖을 향해 사진을 찍고 있었죠.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길 너무나도 정돈되고 조용한 분위기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줄을 설 때 서로 밀지 않고 아이 하나가 실수로 부딪히자 곧장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캐리어를 찾는 공간에서는 한 중년의 한국 남성이 저희 부모님께 영어로 다가와 짐 찾는 법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 나라 뭔가 다르다는 감정이 조용히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할 때 차장 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층 빌딩과 아파트 단지, 멀리 보이는 한강의 다리들, 그리고 지나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표정들.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저 언덕 너머에 내가 태어난 병원이 있었단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의 과거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며 저희 가족이 외국인인 걸 알았을 텐데 직원들은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거리를 산책하며 편의점에서 따뜻한 우유 하나를 사 마셨을 때 처음으로 나도 괜찮은 사람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일상이 주는 안정감. 그게 저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준비한 첫 일정은 서울의 옛 궁궐과 전통시장 방문이었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대중교통을 경험했습니다. 표지판은 정확했고 앱에는 도착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버스에서 노인이 타자 아무런 말도 없이 일어나 자리를 내주는 청년. 심지어 고개를 숙이며 인사까지 했죠. 계단에서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도와드릴까요? 하며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번져갔습니다. 베를린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먼저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다정함이 습관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문화야. 여행 4일째 되는 날 아빠가 말했습니다. 어제 삼겹살이 너무 맛있었어. 같은 곳에 다시 가볼까? 그 말에 우리 가족은 어제 갔던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익숙한 간판과 골목 반갑게 인사하는 사장님. 기분 좋게 자리에 앉았고 삼겹살 3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신다고 했고 저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앞치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속삭임. 하지만 조롱조의 말투는 분명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애 중국인 아냐? 아닌가 대만? 어쨌든 다 똑같이 생겼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에 쥔 젓가락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평온함은 어디 가고 그날 벨린 복도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사장님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그 커플과 저 사이에 섰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 당황한 커플은 얼버무리며 말했지만 사장님의 말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손님께 무례하게 말할 거면 이 가게에 계실 자격 없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여긴 한국이고 여긴 제가 지킵니다. 사장님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커플은 욕설 섞인 말을 남기며 일어나려 했고 그때 다른 손님 몇 명이 일어나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사과하고 가세요. 이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처음 느끼는 분노와 감동이었습니다. 그 커플은 결국 식당을 나갔고 깨진 공기는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장면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제게 다가와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한 남성은 떨어진 그릇을 정리해 주었고 조용히 힘내요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날 그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저를 향해 작은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돌아와 상황을 듣고 깜짝 놀랐고 사장님은 머리를 숙이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저 정말 감사해요. 식당 밖으로 나서는 길 거리의 불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알게 됐어요. 세상 어딘가엔 다정함이 반사신경처럼 작동하는 곳이 있다는 걸요. 커플이 나간 뒤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이 자꾸 불편했습니다. 뭔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기분이었죠. 사장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방금 나간 그 손님들 끝까지 우린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보였지만 속에서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장난이요? 그 말은 제가 겪은 모든 시간을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면죄부처럼 들렸습니다. 아빠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엄마는 제 손을 조용히 잡았고 아무 말 없이 그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지만 그 말 한마디는 마음에 깊게 남았죠. 그들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제 마음속 분노와 슬픔은 이제야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한강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불빛은 말없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내 가슴속은 여전히 울렁거렸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울어도 돼. 그동안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 순간 엄마 품이 참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제 굳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나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 말에 엄마는 단호히 말했어요.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충분히 멋진 아이야. 다음 날 아침 식사하러 내려간 호텔 로비.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익숙한 장소가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갔던 그 삼겹살집. 카메라는 식당 내부를 보여주고 있었고 인터뷰에 응한 사장님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해선 안 됩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 뒤로 희미하지만 낯익은 뒷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아빠는 TV를 보며 눈이 커졌고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나야, 너 뉴스 탔네. 그 장면은 짧았지만 댓글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다.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작은 자부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이후 그 삼겹살집은 잠시 화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 커뮤니티와 SNS에 빠르게 퍼졌죠. 그 여자애 너무 당당하고 멋졌다. 우리 애도 저런 아이로 컸으면. 댓글을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낯선 곳에서 널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식당 사장님도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언젠가 또 오세요. 삼겹살은 제가 평생 책임질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뉴스 속 한 장면이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진심이라는 단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식당에는 친절한 한국 만들기라는 작은 포스터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피를 물려받은 곳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서울 시내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밤거리는 이젠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방에 도착해 짐을 천천히 싸기 시작했는데 가방 하나하나에 소중한 기억이 담긴 것 같았어요. 삼겹살집 앞에서 찍은 사진, 경복궁에서 입은 한복의 리본, 그리고 공항에서 받은 티머니 카드. 엄마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한나야, 너 얼굴이 많이 달라졌구나. 거울 속 제 얼굴엔 분명 전보다 밝은 기운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 불안과 망설임으로 가득했던 눈동자 대신 지금은 어딘가 단단한 힘이 느껴졌어요. 많이 흔들렸지만 결국 나는 여기까지 왔구나.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서 무겁게 잠겨있던 문이 살며시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짐은 다 쌌지만 제 마음은 아직 이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기다리며 저는 로비 옆 작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시집을 한 권 샀어요. 표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그대, 여기에 머물렀던 모든 순간이 그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 문장이 꼭 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엄마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나야, 언젠가 다시 오자.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이 느끼러.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그땐 내가 먼저 삼겹살 굽는 법 알려줄게. 모두 웃었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빠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어.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한 번 더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걸 배우고 느낀 나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천천히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좌석 앞 테이블엔 제가 한국에서 산 시집과 방금 쓴 작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그건 한국에 보내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안녕, 서울. 짧은 여행이었지만 넌 내게 너무 많은 걸 가르쳐줬어. 처음엔 두려움뿐이었어. 내가 이곳에서 낯선 존재일까봐 걱정했거든. 그런데 이상하지? 넌 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외면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 다름을 안아주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줬어. 이제 난 알고 있어. 내가 혼혈이라는 건혼자라는 뜻이 아니라 두 개의 사랑을 동시에 받은 존재라는 걸. 언젠가 꼭 다시 올게. 더 밝은 얼굴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땐 나 한국인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야. 독일에 도착한 날 공항을 나서며 찬 바람이 제 볼을 스쳐갔습니다. 서울의 따뜻한 공기와는 다른 어쩐지 조금은 익숙하고도 낯선 공기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엔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사람들의 따뜻함을 배웠고 그 온기를 품은 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거니까요. 그 뒤로 누군가 넌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독일과 한국에서 왔어. 두 곳 다 내 집이야. 살면서 또 힘든 순간이 오겠지만 이젠 알 것 같아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힘은 피부색도 언어도 아닌 진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따뜻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나를 부정하려 했던 그 피가 이제는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에코하트는 오늘도 진심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